네,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SC제일은행 웹세미나에 참석해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프라이빗 뱅킹팀의 한태희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전략상품부의 투자전략가인 황정아 부장님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이외에 포트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정아 부장님, 우리 고객분들과 함께 인사 좀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WM 투자전략상품부의 황정아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간단히 하셨는데 오늘 세미나 방식은 우리 황 부장께서 계속 이제 말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Q&A를 통해서 고객님들이 포트폴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님들의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하나 드려도 되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네. 자, 그럼 올해 들어서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대변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 투자 열풍이 이제 한창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럴 때 보면 이제 서점에서 이제 베스트셀러들, 이제 주식 관련 베스트셀러들이 막 나오고 네.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시중에는 뭐 돈도 뭐 부동자금이 한 1,100조 된다. 네. 또 주식 예탁금으로 한 40조가 넘는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서 돈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유행인지 아니면 추세를 가져가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황 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몇 가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이게 어떻다 저떻다 결론을 내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단기에 끝나지 않고 좀 장기간 지속되는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먼저 우리나라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뭐냐면요. 녹색 선이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산 순매수 대금, 그러니까 판 거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산 부분들만 누적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8년 이후에 한 2011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거의 팔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난해 말부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만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거의 30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위에서 보셔야 될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고객 예탁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증권회사 안에 이제 들어있는 돈인데요. 결국은 증권회사에 있는 고객들이 내가 나중에 이거 주식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좀 넣어두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대기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올해 초, 그러니까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세가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는 40조 원을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연초 이후에 증가한 숫자만 지금 17조 원, 제가 어제자까지 봤더니 거의 19조 원까지 증가를 한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열풍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앞에서도 저희 한태희 부장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지금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뉴스들에서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던가 대만 같은 지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열풍이 예전보다 강해져 있는 상태가 특히 지난해 말부터 빠르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얘기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화제가 좀 많이 되면서 뉴스에 좀 등장을 많이 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빈후드라는 앱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 투자 관련된 앱이고요. 제가 이제 그 그래프 왼쪽 위에다가 그 로빈후드를 실제로 켰을 때 볼 수 있는 화면을 살짝 붙여 놓았습니다. 이 앱이 왜 유명해졌냐면 사실 미국에서 이제 주식을 거래하려면 상당히 높은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 앱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앱이 생겨먹은 것 자체가 상당히 직관적으로 생겼습니다. 딱 들어가면 다른 막 엄청 복잡한 정보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고요. 내가 관심 있는 주식들의 주가랑 그래프들만 딱 나와 있고 사겠다 팔겠다라는 결정만 내면 바로바로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직관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특히 젊은 층의 투자자들한테 좀 인기를 많이 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짙은색 선이 S&P 500 지수, 미국의 주가 지수고요. 그다음에 옅은색 파란색 선이
로빈후드 계좌 내에서 미국 주식을 매수한 계좌의 숫자입니다. 이거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올해 초 이후에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몇백만 계좌 이상이 추가적으로 미국 주식을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결국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현상은 이런데 대체 왜 그런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저희는 저금리 저성장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차트는 뭐냐면요. 미국, 독일, 일본, 대만,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일부 지역은 뭐 마이너스도 갔다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은 지금 당장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이 사실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사실 이게 경제,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경기를 부양하고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낮추고 시장에 돈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저금리 저성장 환경이 진행되고 있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 거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미 이제 기준금리가 0.5%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제로금리가 거의 남의 얘기가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또 녹색 선에 있는 정기예금 은행권의 평균 금리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4월달 숫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는 그림이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는 은행권 저희가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돈을 굴려야겠어, 내가 투자를 해야겠어, 좀 남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옵션이 당연히 은행이고 또 예금이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예금이 예전과 같은 투자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또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물가 상승률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저희가 예를 들면 1% 금리라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1년을 돈을 굴렸는데 1%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물가가 특히 내가 실제로 많이 쓰고 사용하는 그런 물가들이 1% 이상 올랐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상 수익을 봤다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고 은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들은 계속 돈을 풀고 있으니 남는 돈들은 많고 돈이 갈 때는 딱히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돈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금이 많이 운용되고 있고 실제로 자금 규모만 하더라도 주식시장 비해서 부동산 시장 규모가 거의 10배 가까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지금 시가총액이 1,400조 정도가 되는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1.2경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부동산에도 갈 수가 없고 다른 투자처를 계속 찾던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만화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저기 이제 노아의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미국 연준 의장인 파월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연준이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낮추고 시장에 또 QE라고 해서 돈을 계속적으로 풀어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의 돈들은 정말 장마비처럼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는 것처럼 돈은 상당히 똑똑한 녀석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공간을 계속적으로 찾아서 움직입니다. 결국은 돈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금은 그냥 단순히 돈을 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돈을 잘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동학개미운동이나 미국의 주식 투자 열풍에서 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미국에 있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로빈 후드나 여러 가지 통해서 지금 주식 투자해서 하고 있고 지금 그림에 이제 보다시피 지금 돈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럴 때 이런 현상들이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우리 이제 고객님들 입장에서 지금 바로 주식 투자에 나서 되는지 이런 게 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방금
마무리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은 실제로 이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직접 투자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주식에만 그리고 특히나 한국 주식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역시도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직접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뭐냐면요. 파란색은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고 녹색 선이 아까도 보셨던 것과 같은 개인들이 순매수를 한 금액을 누적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2년 이후부터 이제 계속 마이너스 내려가고 있는 그림이 나오죠.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코스피 추세하고 그 개인 누적 순매수 그림하고 약간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개인들은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판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그림들이 데이터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연초 이후에 이런 그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증가하는 부분들과 함께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대체로 진짜 이번에는 정말 개인이 승리할 수 있겠냐, 이번에야말로는 개인이 승리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기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이 그리고 주식의 가격인 주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기업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전망이 어떻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들이나 기업 내부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 기업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앉아서 사실 그걸 쳐다보고 알아보고 조사하는 게 직업인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대비해서 더 빨리 알고 잘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흐름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건 똑같은 그림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한번 바꿔놓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살 때 올라가고 팔 때 떨어지는 모습들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사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냈던 성과들이 좋지 않았다. 직접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제 대신에 뭐 올해 사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가 증가하고 또 이런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얘기가 붙을 때 그 초기까지만 해도 사실 이번엔 좀 희망이 있어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주로 무슨 테마주 아니면 중소형주 이런 걸 위주로 사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표가 물론 좀 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 내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이 뭐냐, 가장 많이 산 상품이 뭐냐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ETF들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품이란 말도 넣었는데 보시면 뭐 제가 따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1월, 2월, 3월 다 1등이 삼성전자고요. 특히 1월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대부분 대형주들, 우량주들 중심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월 정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그 흐름들이 지속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가 색깔을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요. 노란색 음영을 칠해 놓은 것이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ETF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녹색을 칠해 놓은 것이 원유가 관련된 ETF 상품입니다. 이거 역시도 어느 정도는 투기적인 성격과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한 2월 정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좀 건전하게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사는 모습들이 보였던 반면에 3월, 4월을 지나면서 실제로는 조금 더 개인들이 과거에 보여줬던 투기적인 양상들, 지금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좀 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스타일의 투기적인 매수세가 좀 더 증가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개인들이 정말
직접 투자로서 이기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소식들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것도 뉴스가 많이 나와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삼성중공업 우선주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을 계속 상한가를 그리다가 그게 결국은 꼬꾸라지면서 급격히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녹색 선이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주가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삼성중공업의 보통주의 주가입니다.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이게 원래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안쪽에 조그만 차트로 5월 말까지만 끊어서 이제 그림을 따로 그려봤어요. 보시면 원래는 우선주랑 보통주가 뭐 괴리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흐름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한 주식에 대한 한 기업에 대한 주식에 뭐 의결권이 있고 없고 차이, 배당을 좀 더 많이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데, 보시는 것처럼 6월 초 들어오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수주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급격히 이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좀 주가가 오버슈팅, 많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사실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과열 또는 좀 투기적인 수요랑 연결이 되면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하는 양상이 지금은 좀 스마트하다고 좀 보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는 직접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주식만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투자 기회가 분명히 있는 게 맞습니다. 글로벌 주식에 대한 투자 기회가 분명히 있는 게 맞는 것이,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타격을 받은 이후에 경제가 U자형 회복 경로, 그러니까 뭐 빠르게 좋아지긴 어렵더라도 완만하게 회복되는 그림들을 특히 각국의 정책적인 대응에 힘입어서 좀 그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위험자산, 주식과 같은 자산이 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단기적인 측면을 쳐다보게 되면 분명히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를 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차트가 뭐냐면요. 이제 미국에서도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모든 지역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남부 지역들의 몇몇 주에서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브라질이나 인도, 남아공과 같은 신흥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고점을 확인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코로나19가 저희가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를 들었던 게 2차 확산이 있을 수 있어, 재확산이 나타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변동성을 나타내는 요인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3월과 같은 패닉 국면이 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비해서 분명히 여러 나라들이 방역과 관련된 노하우들도 증가를 했고요. 또한 정책에 대한 믿음들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패닉이 재발되진 않겠지만, 분명히 이런 요인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더 강화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고, 또한 시장에는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게 또 이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이제 폭파가 됐죠. 6월 16일에 북한 측에서 폭파를 시켰습니다. 지금 뭐 엊그제 나왔던 뉴스 플로우를 보게 되면 조금은 이 군사작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류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완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항상 저희가 경험했듯이 북한과 관련된 얘기들은 예측이 되게 어렵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역시도 시장을 엄청나게 망가뜨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죠, 미국.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입니다. 위에 거 파란색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찍은 거고요. 녹색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찍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2018년도 중반 이후부터는 그냥 박스권 흐름을 계속 그리다가 올해 3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트럼프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역시 코로나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나왔을 때 크게 대응을 하지 않다가 3월 이후에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경이 됐냐면 앞으로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될까를 짐작하는 이 확률 관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이 당선될 확률이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마음이 급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사실 11월까지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나라들과 관련된 리스크들도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역시 이게 때문에 뭐 무조건 시장이 큰일 나 약간 이런 관점보다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주식시장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주식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연초에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많이 상승했던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추이랑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아주 낮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런 정책과 관련된 특히 앞서 보신 정치적인 이슈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어떤 한 자산에만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있어서는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분명히 그런 관점에서는 균형이 잡힌 포트폴리오, 여러 자산들로 고르게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 시장을 대응할 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투자의 원칙 중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뭐 개인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뭐 코로나 이슈, 그리고 북한의 어떤 그 도발, 그리고 트럼프 지지율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를 감안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금 뭐 고객들이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지금 시장에 지금 뭐 유동성, 그러니까 돈도 굉장히 풍부하고 이럴 때는 이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지금 제안을 드려야 될까요? 지금 네, 앞서서 드린 말씀을 거꾸로 뒤집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투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한 가지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뒤집게 되면 첫 번째는 지금은 간접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간접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자산, 뭐 주식 하나만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으로 고르게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간접 투자 얘기를 드렸습니다. 간접 투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편이 훨씬 좋다라는 얘기고요. 뭐 물론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펀드에 대한 신뢰가 뭐 여전히 높다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국내에 있는 주식형 펀드 그리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나눠서 설정액의 흐름을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후반에 가장 높은 그림을 그렸다가 지금은 하락세를 좀 그리고 있고 보시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이제 너무 완만하긴 하지만 해외 주식 같은 경우 완만하게 증가하는 그림인데 그에 비해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주식이라는 것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펀더멘탈 결국은 얼마나 사업이 잘 될 수 있느냐 잘 되고 있느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 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투자를 위한 여러 인원들이 모여 있고 특히 또 기업을 리서치하는 리서치 인원들도 모여 있고 또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들과 조직들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간접 투자에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그 차트에서 보면은 이제 국내 투자자 펀드의 신뢰가 낮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부장님께서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뭐 큰 손실을 보기보다는 뭐 펀드 주식 투자를 할 때 펀드를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 같은데 보면 뭐 라임 사태라든지 또 사모펀드 이슈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돌발되고 있는데 그러면 펀드를 이제 좋다고 투자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들이 또 본의 아니게 뭐 주식 하락이라든지 이런 상관없이 손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펀드를 잘 골라야 할지에 대한 뭐 이런 노하우나 뭐 방법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뭐 사실 뭐 주식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간접 투자할 때도 어떤 펀드를 어떻게 고르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그 여러 가지 이 펀드 업계를 둘러싸고 최근에 좀 신뢰를 잃게 할 만한 다양한 사고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저희 은행이 좀 자랑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이제 P가 이렇게 앞에 쓰여 있는 원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3P라고 부르는 펀드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은행에 있는 FST, 펀드 셀렉트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믿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펀드를 이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원칙이 있는데요. 이런 3P의 기준은 people, 사람, 그리고 프로세스, 그리고 퍼포먼스, 성과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든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수한 사람이 있는, 우수한 인적 조직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그런 성과를 계속 반복해내려면 적절한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확인시켜줄 수 있는 것이 말씀드렸던 성과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원밀히 검증을 해서 이러한 FST 펀드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과 저희 은행이 전혀 연관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에 어떻게 보면 좀 우수함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 은행과 거래하시는 고객분들은 큰 걱정 없이 저희가 추천드리는 펀드에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히 뭐 그런 이슈가 된 상품들은 뭐 이러한 뭐 프로세스에서 다 골라냈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간접 투자를 통해 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가져가도록 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PB 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제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거는 기존에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은 일부 펀드는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펀드는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펀드들을 이제 여러 개 갖고 계신 이제 고객분들은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균형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맞습니다. 원래 투자를 할 때 그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잘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자산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더 해야 되고, 아니면 이 부분 조금 덜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내용들을 점검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근데 여기 지금 저희 이제 세미나를 봐주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이제 다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맞춰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뭐냐면요, 이 한국의 가계자산 구성비입니다. 지난해 말로 이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가계자산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을 제한 실물자산까지 합치게 되면 전체적인 자산 내에서 실물자산이 4분의 3이 넘습니다. 근데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저 파란색입니다. 나머지 금융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안에 대부분이 정말 예금이거든요. 여전히 우리나라 가계,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여전히 많은 자산, 특히 금융자산 안에 상당 부분 여전히 예금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처음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적해드린 부분, 결국은 앞으로 저성장,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환경에 있어서 예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자산 구성은 어떻게 보면 좀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건 방금 보신 건 결국은 전체적인 가계자산의 이제 평균을 보신 거고요. 그러면 조금 운용을 잘 하실 만한 가능성이 있는, 아무래도 부자다, 그럼 자산이 좀 더 많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디서 어드바이스를 들으실 수 있는 일도 많고, 좀 더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습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투자를 하고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자산가분들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2019년도 말에 나온 하나에서 나온 이제 부자 서베이, 저희가 이제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들을 주요 금융기관에서 이제 매번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이제 만들었던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10에서 30억 원, 30에서 50억 원, 그리고 100억 원 이상까지 쭉 자산 규모별로 금융자산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자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100억 원 이상 된 정말 슈퍼 자산가분들, 정말 부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조차도 전체 자산 안에서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라는 거죠. 상당히 현금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즉 이분들조차도 여전히 현금 비중이 높고, 아직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저금리 환경에 충분히 적응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여기서 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금융자산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 라는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KB에서 만들었던 서베이인데요. 이건 2018년 말에 나온 데이터인데 이제 이 KB 서베이 같은 경우는 매년 서베이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찾다 보니까 가장 최근 데이터가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이전 해의 데이터들을 확인해 본다 하더라도 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자산가분들의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좀 알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 질문은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면요. 그 10억 원 이상 자산가 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요런 유형의 펀드들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형의 저기 답이 57.8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체 자산가 분들 중에 한 57% 정도가 국내 주식형 펀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나머지 43%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제가 이제 빨간색 사각형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둔 것처럼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해외 부동산과 같은 해외 자산으로 이루어진 해외 자산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저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중복해서 이제 답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가분들조차도 사실 가지고 있는 펀드나 자산 내에서는 국내 자산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특정 자산에 대한 쏠림이 상당히 크다. 사실 글로벌 주식시장 안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규모가 2%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조그마한 시장에 우리나라 자산가들조차도 비중이 많이 몰려있고 그 얘기는 앞서서 보신 것처럼 결국은 이것보다 조금 더 자산이 낮은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쏠림이 더 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자산별로도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하고 주식 안에서도 이제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한테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특정 자산의 쏠림이 좀 심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많이 덜어내고 또 글로벌 자산들,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이런 다양한 자산과 다양한 스타일의 주식들에 조금 더 분산을 하시는 게 지금은 중요한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또 하나 궁금하신 게 대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산하는 게 맞을까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SC제일은행 안에서 매월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걸 이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PB분들하고 말씀 나눠보시면 관련된 내용도 잘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립적, 약간 적극적, 적극적, 공격적 이런 고객분들의 위험 성향에 맞춰서 어떤 자산들을 몇 %씩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 안에서 또 어떤 펀드들을 어떤 지역별로 배분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보여드립니다. 실제 이 펀드와 관련된 내용들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좀 하이라이트, 빨간색으로 좀 하이라이트 한 건 뭐냐면요. 저기 보이는 다양한 펀드들 중에 국내 주식과 관련된 펀드는 적극적과 공격적 성향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성향에서도 10%, 공격적 성향에서도 15%밖에 권장 비중이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큰 고객분들이라고 하면 상당 부분은 좀 덜어내시고 다른 자산들 그리고 좀 지역별로도 다른 주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 주시는 게 분명히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고객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일단 부장님 말씀은 일단 쏠림이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균형을 잡고 잡아가자라는 말씀이고, 저도 전적으로 그걸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이 너무 많다면 글로벌 주식이나 요즘에 또 돈이 많이 풀리고 있고 연준에서 채권을 사주고 있어서 채권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요. 요새 또 금, 달러 이런 투자도 고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어떤 비중을 딱 정해놓으면 그냥 계속 이 비중을 갖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또 어떤 기회가 되면 좀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요 의견에 이런 견해가 이제 고객님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이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부르는데요. 리밸런싱이라는 게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이론적인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투자가 김치처럼 그냥 묵혀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을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론 자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고르게 모아두게 되면 실제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안정적인 성과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처음 구성했던 포트폴리오도 구성이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정말 되게 쉽게 구성을 해놨는데요. 기초적으로 주식과 채권의 60과 40으로 6대4로 비중을 나누어 놓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올랐을 경우에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아마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좀 덜 났을 가능성이 높고요. 채권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또 주식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덜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지금 뭐 아래 위와 같이 이제 가운데 있는 모양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원래의 구성과 같이 만약에 주식시장이 좀 오른 상황이면 주식을 좀 팔고 채권을 사주고 채권이 좀 오른 상황이면 채권을 좀 팔고 주식을 사주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의 비중으로 다시 맞춰주면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러한 비중을 회복함과 동시에 어떤 효과가 또 있을 수 있냐면 좀 상대적으로 비싸진 자산을 팔고 좀 싸진 자산을 사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뭐 단순히 두 가지 자산만으로 구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시장이 이제 완벽하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지만 꾸준히 계속적으로 좀 균형이 잡힌 포트폴리오를 맞춰주는 리밸런싱을 했을 때 시장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좋아지는 부분들은 역사적으로도 좀 확인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딱 듣기만 해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런 걸 혼자 하시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하시는 게 되게 좋은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희 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운이 좋으시다라고 이렇게 좀, 저희 PB 분들하고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상의하셔가지고. 수줍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벌써 이제 오늘 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뭐 코로나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들이 막대한 지금 돈을 풀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주식에 대한 기회도 있지만 고객님들이 적당한 어떤 균형 잡힌 포트를 유지하고 또 때때로는 리밸런스 해가 나가면서 포트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세미나를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신 고객님들께 우리 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뭐 무슨 말씀 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아시겠지만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이 이런 날씨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일기예보 맞추는 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비가 오다가 그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장마가 되면 날씨가 굳은 모습들이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이 금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 시절에 저희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 끝 뭐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저희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때 그걸 잘 막아주고 안정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좀 굳은 날씨와 같은 변동성 있는 시장을 잘 버티게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다가오는 장마철도 잘 보내시고 투자 역시도 좀 성공하실 수 있기를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부장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우산과 선크림을 같이 준비해라. 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 여러분, 이것으로 저희 세미나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담당하시는 PB분들께 요청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고객님들 찾아뵙기를 희망하고요. 장마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SC제일은행 웹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